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2022년 신춘문예 당선작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작품은 조선일보에서 시부문으로 당선된 고선경 시인의 럭키 슈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슈퍼, 고선경. 농담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전봇대 아래 버려진 홍시를 까마귀가 쪼아 먹네요. 나는 럭키 슈퍼 평상에 앉아 풍선껌 씹으면서 나뭇가지에 맺힌 열매를 세어보는데요. 원래 낙과가 맛있습니다. 사과 한 알에도 3개가 있겠지요. 풍선껌을 3개만큼 크게 불어봅니다. 그러다 터지면 서둘러 입속에 훔쳐 넣습니다. 3개의 단물이 거의 다 빠졌어요. 슈퍼 사장님 딸은 중학교 동창이고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닙니다. 대기업 맛은 저도 좀 아는데요. 우리 집도 그 회사가 만든 감미료를 씁니다. 대기업은 농담 맛을 좀 압니까? 농담은 슈퍼에서도 팔지 않습니다. 여름이 다시 오면 자두를 먹고 자두씨를 심을 거예요. 나는 껍질째 삼키는 게 좋거든요. 그래도 다 소화되거든요. 미래는 헐렁한 양말처럼 자주 벗겨지지만 맨발이면 어떻습니까? 매일 걷는 골목을 걸어도 여행자가 된 기분인데요. 아차차,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는데요. 바람이 불고 머리 위에서 열매가 쏟아집니다. 이게 다 씨앗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씹던 껌을 껌종이로 감싸도 새 것은 되지 않습니다. 자판기 아래 동전처럼 납작해지겠지요. 그렇다고 땅 파면 나오겠습니까? 나는 행운을 껍질째 가져다 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당선작들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에 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들으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특별히 이해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없지요. 그러면서도 뻔한 내용을 다루거나 손쉬운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거나 하지 않고 재치 있고 흥겹게 어떤 진중한 모습을 잘 비추어주는 현실 반영률이 높은 시였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럭키 슈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럭키 슈퍼라는 이 단어는 어릴 적 동네에서 보면 흔한 슈퍼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럭키라는 단어와 별도로 또 슈퍼라는 단어를 각각의 단어로 보았을 때도 이 시의 내용과 상응이 됩니다. 럭키는 행운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부분, 그리고 슈퍼는 이 시의 배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또 어떤 면에선 상품을 판매하는 곳, 또 대기업과의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 농담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전봇대 아래 버려진 홍시를 까마귀가 쪼아 먹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일단 농담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과일인데 이것이 속만 있는 과일이 아니라 껍질째 먹는 과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시에서 점차적으로 풀리지만 일단 어떤 단물을 단번에 먹고 버리는 그런 개념과는 다른 것이라는 의미겠지요.
홍시를 쪼아먹는 까마귀의 모습도 어떤 면에서는 농담의 한 모습 같습니다. 화자는 럭키 슈퍼 평상에 앉아서 풍선껌을 씹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뭇가지에 맺힌 열매를 세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풍경은 비도시적 풍경의 모습으로 읽히는데요. 요즘은 슈퍼보다도 편의점 혹은 카페 같은 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화자의 삶의 배경은 흔한 일반적인 대중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보입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1년에서도 버려진 혹은 또 2년에서 낙과라는 어떤 분리된 혹은 소외된 개념의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일단 이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화자가 낙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풍선껌을 씹고 있고요. 또 열매를 세어보는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맛있다고 오히려 낙과가 맛있다는 말까지 해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3년에서 하는 말은 이러한 사과 한 알에도 세기가 있다라고 해줍니다. 풍선껌을 그 세개만큼 크게 불어보지만 터져서 서둘러 입속에 훔쳐 넣습니다. 3개의 단물이 거의 다 빠졌다고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진중한 의미가 더 시작되는 듯 합니다. 읽기 나름이겠지만 사과 한 알에 담긴 세계는 어떤 본래적 세계의 의미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풍선껌은 조금 인위적인 제품이죠. 이 풍선껌은 공장에서 찍혀 나오는데 이것을 아무리 이 사과의 세개만큼 크게 불어보려고 해도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어떤 한계점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한계점이 이중적인데 어떤 화자의 현실에 대한 한계일 수도 있고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단맛의 한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3개의 단물이 다 빠졌다는 말은 껍데기 없이 단맛 맛이 첨가된 어떤 풍선껌의 3개와 전체의 과정을 품고 있는 사과 한 알의 3개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다음 년에서 사장님 딸은 동창인데 대기업에 다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위축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맛은 좀 아는데요. 그 집 회사 감미료 저희 집도 씁니다 하면서 좀 재치있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이 화자에게 더 많은 애정을 느끼게 하고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부한 방식으로 빠지지 않고 더 성숙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년 대기업은 농담 맛을 좀 압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고요. 근데 농담은 슈퍼에서도 팔지 않는다고 해줍니다. 이 의미는 농담이라는 것은 삶의 전체에서 오는 것이지 어떤 속성, 성분을 통해서 제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에서도 팔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엔 대기업 제품이 슈퍼로 올 텐데 이 슈퍼에서도 팔지 않는다. 우리가 농담 맛을 아는 것은 어떤 제품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농담 맛을 아는 것은 우리가 대기업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아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도 농담이라는 것을 따로 팔지는 않는다 라면서 좀 더 강한 의미를 표현해 주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재치있게 넘긴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한 상황을 겪은 모든 사람이 농담으로 넘길 수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있다고 해서 농담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님을 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년 여름이 다시 오면 자두를 먹고 자두씨를 심을 거라고 해주는데요. 껍질째 삼키는 게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껍질째 삼켜도 소화가 다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자두씨를 그냥 심는 게 아니라 먹고 심는다라고 해줍니다. 자두씨만 심는 거였다면 어떤 상품화를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종자씨를 뿌려서 혹은 어떤 접목을 시켜서 자두만 캐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나서 자연스러운 과정 이후 씨앗을 얻어서 이것을 다시 열매로 맺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이 바로 껍질이라는 단어로 상징이 되고 있다고 하겠지요. 이러한 과정이 조금 뻑뻑할 수도 있겠지만 소화가 다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년 미래는 헐렁한 양말처럼 자주 벗겨지지만 맨발이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또 능청스럽게 또 농담을 던져주고 있고요. 매일 걷는 골목도 또 여행자처럼 걸을 수 있고 먼 곳에 나온 것처럼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고 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현실에 대해서 물론 이 화자가 모르고 있지 않겠지요. 하지만 경쾌한 분위기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머리 위에서 열매가 쏟아집니다. 낙과가 떨어지는 장면이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의미를 바라봅니다. 이게 다 씨앗에서 시작된 거다. 떨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맺었다는 현상에 대해 더 집중해주고 있는 것이죠. 씹던 껌은 종이로 감싼다고 해서 새 것이 되지 않습니다. 즉, 씹던 껌은 껍질을 인위적으로 형성할 수 없다. 이 껍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과정을 겪은 것이 열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뒤늦게 단물을 다 빠진 것을 종이로 감싼다고 해서 이 씨앗에서 시작된 것의 가치를 지닐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판기 아래 동전처럼 납작해지겠지만 땅 파면 나오겠느냐 하면서 이런 현실이 또 납작할지라도 그런 것조차도 땅 파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행운에 대한 어떤 태도 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씹던 껌의 경우는 또 반대로 어떤 인위적 그런 대상물 이외에도 화자의 현실을 좀 대변해주는 사물로도 읽힐 수 있는데요. 이 시에서 크게 두드러졌던 부분은 어떤 농담의 의미가 있겠고요. 또 어떤 껍질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들, 그리고 대기업과의 대비, 슈퍼라는 것도 있겠고, 어떤 맛의 표현에서 이루어졌던 의미들도 포함이 되겠고요. 어떤 삶의 껍질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큰 의미를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시의 의의를 또 크게 한번 찾아볼 수 있겠고요. 대기업이 배제하고 있는 이 껍질을 통한 의미들이 현실은 이제 대기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대기업적인 삶의 모습들은 이 껍질을 서서히 제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과정이 제거되고 결과만 남는 그런 삶의 형태로 점점 축소될 텐데요. 이것은 세계가 작다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맛인데 이 단맛이라는 것은 금방 빠져버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손실되고 있고 또 놓쳐버리는 껍질의 삶의 가치를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비추어지는 청년의 모습에서 조금 소외된 환경을 갖는 그런 청년의 현실을 또 반영해주는 시였다고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환경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요.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조명하는 청년의 모습은 대부분 조금 중산층 이상의 청년들을 비추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층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심지어 아직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학업의 과정을 겪는 것도 어려워하는 계층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많은 세상, 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손쉬운 매체를 통해서 제거돼 버린, 이 대기업의 맛에 의해 제거돼 버린 그런 현실의 모습이 이 시를 통해 비추어졌다는 점이 이 시가 가진 가장 큰 의의라고도 또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심사평 읽어보겠는데요. 역시나 심사평에서도 이 시의 어떤 재치 있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사평의 첫 번째 단락이 조금 또 인상적인데요. 시의 봄은 세상의 봄보다 빨리 온다. 시의 나라에서는 새 첫날이 새 봄의 첫날이다. 신년 문예가 아니고 신춘 문예인 까닭이다. 엄동설안의 봄을 열어젖히는 신춘 시처럼 시의 시제는 언제나 미래다. 천년 전을 노래해도 그 시가 좋은 시라면 시의 마지막은 미래로 열리기 마련. 이러한 의미에서 신춘문예라고 이름하는 까닭에 대해서 의미를 밝혀주는 좋은 부분이었는데요. 세상의 상식적인 봄보다 빠르게 봄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시의 시제는 미래이기 때문이고 항상 미래를 열어가는 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과거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소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면서 결국 미래를 열어가는 행위라는 어떤 문학적 의의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심사평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시론을 되새겨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학은 머물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선도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방면의 행위의 일환이라는 것을 글을 쓰시는 분들은 항상 새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심에서 탈락한 시들에 대해서 탈락한 사유만 간단히 보면요. 예견 가능한 시적 구도, 또 튀려는 욕망, 이런 것이 제어가 안 된 점, 그리고 언어 이전이나 언어 너머의 지점을 조명하지 않고 언어에서 멈춘 점, 그리고 한편으론 너무 잘 쓰였지만 자연스러움이 너무 이전에 본 것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었던 점 등이 본심에 올랐던 시들이 떨어졌던 이유로 적혀 있습니다. 럭키 슈퍼가 당선작이 된 것은 최근 시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그런 리듬의 맥락에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 사회 현실을 청춘이라는 어떤 당사자로서 감지해줬다는 미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소재의 대상물들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대상들을 통해서 화자의 현주소를 잘 비추어주기도 했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젊은이의 미래와는 먼 오브제이지만 이 농담 맛을 통해서 대기업 맛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능청스러운 어떤 패기 있는 모습 등이 높은 평가의 이유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춘 같은 미래를 향해 푸른 도화선 속으로 꽃을 몰아가는 그런 시의 힘을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을 이 시에서 기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정급별 시인이 심사를 보아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 소감인데요. 미래를 향해 이제 씩씩하게 걸어갈 것이라면서 제목을 밝혀주었는데, 고선경 시인은 97년생으로 아주 젊은 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다 읽어보지는 않겠는데요. 어딘가 엉성한 아이였고 대답이 느리고 말을 자주 더듬는, 또 실수를 자주 하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것은
이 시인이 느꼈던 숱한 감정들의 형이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그 형을 밑으로 슬픔, 분노, 죄책감이라는 동생들이 본인을 줄기차게 따라다녔는데 그런 수치심과 거리를 두는 감정이 있다면 사랑이었다고 해줍니다. 어떤 사랑을 사랑해서 혹은 세계를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시를 사랑해서 수치심을 이겨가면서 이렇게 엉성하게 살아있다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사랑이라고 해주고 있는데요. 시는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자 답변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제는 또 뒷모습을 보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가고 싶다라고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소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던 시였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려야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들려드리는 해석은 제가 접근하는 방식의 한 이야기일 뿐이고 이 시를 통해 읽어낼 수 있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정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충분히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단지 시를 통해 어떻게 생각이 열리고 또 펼쳐지고 읽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선보여 드리는 것일 뿐 저의 이야기를 정답으로 여겨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작품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